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중제목, 마음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을 본다. 괴로운 상황이 분명한데도 훌훌 잘 털어버리고는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부터의 자신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걸까? 스트레스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도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라자루스에 따르면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그 사건이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 사건이 내 목표와 일치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난 모르는 남자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해지고 반대로 어두운 밤길에 나를 걱정하는 아빠가 마중을 나온 것이라면 반가운 감정이 든다. 2차적으로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 낯선 사람이 정말 강도라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지,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지갑을 내줘야 할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며 나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대처 능력이 높다는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 즉,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는 사람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남다르게 좋은 사람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잘 구분한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비결일 것이다. 반대로 스트레스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들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과도하게 자기 탓을 한다. 상황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괴감에 빠진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자기 탓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과도한 자책은 보통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내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나는 원래 게으르고 나태하며 출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책을 하는 경우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종착역은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결론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지 않다는 무력감과 연결된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흔들리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흔들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노예의 마인드가 되어 남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게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는 일의 패턴은 대부분 이렇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른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동력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유연한 사고방식 5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융통성 있는 사고의 전환이다. 5가지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억해두자. 첫째, 사람은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자. 나는 게으르다고 스스로를 단정짓지 말고 나는 집안일을 할 때만 게으르지만 회사 일을 할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또한 비록 약간 게으른 건 사실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이며 신중한 면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성격적 특성이 아닌 행동적 특성임을 기억하자.
나는 게으른 성격의 사람이다가 아닌 나는 때때로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이 태도는 필수적이다. 보고서도 제대로 못 쓰는 머리가 나쁜 직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보고서는 내용 파악이 부족해 제대로 못 써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사고가 아닌 상대적 사고를 하자. 나는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 비해서 때때로 게으름도 피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넷째, 도덕적 판단이 아닌 비도덕적 판단을 하자. 게으름을 피우는 나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자. 단지 집안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데 손이 좀 느린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자. 나의 치우친 판단과 해석을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 보자는 것이다. 다섯째, 불변적 사고가 아닌 가변적 사고를 하자. 나의 게으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불변적 사고를 버리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가변적 사고를 하자.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며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팔자소관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다차원적, 행동적, 상대적, 비도덕적, 가변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하면 미래 또한 나의 선택과 책임 아래 놓이게 된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게으르기만 한 못난 사람이라서 바꾸기 어려우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 나의 삶 속에서 내면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바위를 산 꼭대기로 굴려 올리는 시시포스가 된다.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주체가 아닌 객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삶이 계속된다. 신의 뇌엄을 받은 시시포스는 굴러떨어진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해도 끝이 없는 일, 평생 하는 일을 비유할 때 시시포스의 바위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이 신화를 새롭게 해석한다. 그는 자신의 책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 돌을 굴리는 삶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로 보았고 이 부조리에 대항하는 인간 시시포스에 주목했다. 험하고 불공정한 현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삶이지만 그 삶에서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시시포스는 자신에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하여 목표를 잃은 삶을 살게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한계로 몰아붙인 신을 시니컬하게 비웃는다.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바위를 찾아 내려가는 그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며 휴식과 각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꿔버린다. 그 순간만이라도 고통스러운 삶과 부조리한 운명을 거부하고 깨어있음을 선택한 시시포스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운명에 반항하면서 운명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가는 시시포스가 된 것이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고통스러운 삶에 나만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한다. 인간은 선택과 책임을 통해 내 삶을 결정한다. 삶의 노예로서 살 것인지 주인으로서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향인들이여 개인주의자가 되라. 내향적인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를 자주 만난다. 그러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는다. 그걸 왜 고치려고 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향적인 성격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외향적인 성격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직업에 외향적인 성격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20대 초반의 환자에게는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 대신에 본인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가급적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피하고 사물을 대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나도 20대 초반에 내향적인 성격을 바꾸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괜히 나가보고 사람들의 대화에 녹아들려 애썼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거북했으며 모임에도 돌아오면 기가 빨리는 느낌에 쭉 늘어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비주류였다. 나의 본성을 거슬러가며 몇 년을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타고난 나의 기질은 극단적으로 내향적이었고 후천적인 노력은 선천성을 이기지 못했다. 외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 나는 오히려 나의 환경을 철저히 새롭게 세팅했다.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맺지 않고 이런저런 모임에는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얼굴을 비치다가 지금은 거의 나가지 않는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글을 쓰는 등 나만의 시간을 누리며 에너지를 충전한다. 꼭 필요한 강연만 골라다니고 요청받은 인터뷰는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한다.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은 그동안 부딪혔던 많은 문제가 내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다. 내 내향성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나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특히 한국 사회의 집합주의와 상극이었다. 나는 단체로 하는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 대부분 혼자 놀고 혼자 다닌다. 살면서 가족이나 친척, 학교 동문, 종교나 정치단체, 이익단체의 구호나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은 별로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남이가 끼리끼리 뭉쳐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같은 한국적인 표현은 나의 인식 바운더리에는 없다. 조직을 위해 개인인 나를 굽힌 적이 없으며 자신이 속한 종교나 정치 노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전부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의 도덕적 가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가르침은 가뿐히 무시한다. 동성애나 안락사 같은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의문이 들면 나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논문을 찾고 책을 뒤지며 공부하기를 택하고 종교에 공인된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정치 노선도 무시한다. 철저히 후보를 검증한 뒤 순전히 인물 하나만 보고 투표한다.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시끄럽게 굴며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해서 당사자들의 보직해임과 3달치 감봉을 이끌어낸 전적도 있다. 말하자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탈을 뒤집어쓴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 나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한국 사회의 집합주의적인 문화와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 충돌들을 나의 내향성 때문이라 여겨 애꿎은 내 기질만 바꾸려 했으나 이 깨달음을 안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지금은 나의 내향적인 성격이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향적인 성격의 해결책은 외향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바위 안에 숨어있는 나를 스스로 조각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물론 끌과 망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안 된다. 내향적인 사람이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돌을 쪼아 나라는 조각상을 만들어 보자. 나는 믿는다. 다양하고 혼재된 가치관 속에서 개인주의자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